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온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ariffs is deeply disappointing, and I'm ashamed of certain members of the court, absolutely ashamed, for not having the courage to do what's right for our country. Foreign countries that have been ripping us off for years are ecstatic. They're so happy. And they're dancing in the streets, but they won't be dancing for long, that I can assure you. We'll be able to take in tariffs, more tariffs. All the deals are on it. We're just going to do it a different way. Mr. President. 네, 그동안 참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각국에 전방위적으로 막 관세를 매겨왔었는데 미 연방대법원이 이게 위법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건지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모든 관세가 다 위법은 아니고요. 예.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IEEPA, 그러니까 아이파 법안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 건데, 네. 요거를 바탕으로, 요 법안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냐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펜타닐 관세를 이걸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법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미국의 국가 안보나 경제, 외교에 심대하고 비상식적인 어떤 특별한 위협이 있을 때 네.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제재가 가능하다고 법안에 써 있거든요. 근데 무역 제재가 가능한 거에 관세까지 대통령이 하도록 허락해 줬냐가 쟁점입니다. 네. 이번 대법원에서 나온 그 판결은 이 법안을 가지고 관세까지 대통령에게 허가해 준 거, 허락해 준 건 아니다. 한마디로 이 법을 가지고 관세는 할 수 없다라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호 관세, 우리나라 15%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펜타닐 관세는 무효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호 관세는 무효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냈던 관세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그럼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 환급에 대한 얘기는 오히려 많이 안 했고요. 네. 그리고 대법관 9명 중에 1명이 이거로 인해서 환급해 줄 때 벌어질 여러 가지 혼란 상황들이 걱정된다 정도의 코멘트를 달았거든요. 예. 왜 걱정된다라고 하는 거냐 하면 이거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까지 알려진 절차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예. 그리고 관세를 보통은 미국의 수입 기업들이 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미국 네. 수입 기업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할 때 야, 관세 내야 되니까 너네 물건 단가를 좀 낮춰서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하면 네. 사실은 관세를 낸 건 미국 기업이지만 관세를 실제 부담한 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단가를 낮춰서 그렇죠. 팔았으니까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그러면 미국 기업에게 관세를 다시 환급받아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다시 받아서 와야 되는 건지 아주 절차가 지금 복잡하고 관세를 누가 낸지를 다 일일이 트랙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 금액만 따져도 크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2025년 1년 동안 이 아이파 관세로 미국이 벌어들인 관세 수입이 1,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3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요. 이 전 세계로 나간 관세가.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트랙을 해서 돌려줘야 돼. 미국 GDP의 0.3%입니다. 오. 그렇게 봤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고 예. 절차도 복잡하고 네. 거기다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하면 미국이 이거를 통해서 관세가 멈춰졌을 때 향후에 다른 관세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춤 올해 딴 나라들이 못 출 거라고 얘기한 건 내가 다른 관세로 대체할 거야. 기대해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향후에 이거 괜히 환급 받으려고 했다가 밉보여서 예. 미국에서 또 관세라는 형태로 또 다른 보복을 당하는 게 아니야. 사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환급을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춤을 추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 바로 새로운 관세를 매기겠다. 10% 관세를 매기는 방법으로 다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근데 이제 무역법 122조를 갖고 관세를 하는 건데요. 예. 이게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좋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갖고 했겠죠. 아이파를 안 쓰고. 네. 근데 아이파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파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든지 관세를 넣었다 뺐다 그리고 관세를 올렸다 내렸다 대통령이 자유롭게 행정명령 갖고 할 수 있어서 쓴 거거든요. 근데 122조 이번에 들어온 10% 관세는 뭐냐 하면 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최대 150일 동안 예. 그리고 최대 15%까지 어떤 특정 국가에 일괄 관세를 먹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존에 있었던 그 아이파, 네. 예, 그거를 근거한 것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이다. 제한적이죠. 우선은 봐야 세율이 되나요? 15%, 관세율이 15% 맥스가 있고요. 예. 150일 지나면 이게 무효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스탑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의회에 가서 다시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정명령 갖고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의회 통과하기 싫어서이거든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네. 요거는 제가 보기엔 요걸로 시간을 벌고 저희가 예전에 97년에 자동차 관세 비슷한 거 맞았던 슈퍼 301조라는 무역법 예. 301조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관세를 할 건데 301조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사전에 한국, 뭐 일본, 딴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으면 다 조사를 해와 하는 조사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예. 우선 122조를 갖고 150일 동안 시간을 좀 벌고 그리고 나서 이 조사를 막 한 다음에 나중에 301조나 아니면 다른 법안들을 가지고 대체를 할 거다. 결국은 관세가 대체되는 과정이고 그 와중에 오히려 어떤 관세가 나올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은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은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든지 법적 근거들을 탄탄히 좀 마련을 해서 네. 그것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계속 관세 정책을 좀 지속해 나갈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인터뷰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트럼프 대통령 TV 나와서 계속 인터뷰 하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합니다. 예. 너네 이거 아이파 관세 못할 수도 있는 거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관세 안 할 거야? 그러면 이분들의 얘기는 공통적으로 관세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같은 걸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낮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포기 못 한다. 네. 다른 방식 찾아서 할 거고 아이파가 제일 편하긴 했지만 우린 다른 조금 불편한 방식 찾을 거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 봤을 때는 향후에 관세는 지속된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관세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또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 관세를 낮추려고 대미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무역 협정을 맺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도 프로세싱 지금 하던 거 안 하고 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미국 관세 상호 관세 이제 안 오니까 끝이야. 예. 그럼 미국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법안 갖고 관세 들어오잖아요.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그러면 거다. 그때 조금 더 세게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 봤을 때는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도 계속 하는 얘기가 대미 투자 그냥 우리 약정된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약정된 대로 안 하면 네. 두고 봐인 스탠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정부 이번에 뭐 회의도 하고 했지만 모든 과정을 멈추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어떤 새로운 법안이나 관세들이 나올지 그리고 사실은 대미 투자 관련돼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요. 예. 이번에 6천억 달러 미국의 대미 투자 약정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랑 좀 다른 게 EU에서 각 국가들에 대해서 이거 대미 투자 약정을 지켜라라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각 기업들이 대미 투자 이만큼 하겠다는 걸 더한 게 6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나 EU에서 이 기업들에게 그 대미 투자 약정한 거 꼭 해라고 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제할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봤을 때는 EU가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보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나라의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그렇죠.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일각에서는요. 최근 상황이 미국이 막 그 우리나라 국회에 대미투자 특별법 빨리 통과시켜라 이렇게 막 촉구하던 그런 상황에 이런 위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논의 자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 같아요. 그 논의를 우리가 만약 중단시키게 미국이 보기에도 딱 그래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은 다른 관세 수단을 찾아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 아까 301조를 갖고 관세를 한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해서 미국에 뭐 이상한 무역 행위 하는 거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사실은 심판은 미국인 거지. 미국 예. 입장에서는 너네 불공정한 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관세 맞아. 이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상황을 조금 어떻게 상황이 풀리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겠네요. 네, 근데 3,500억 달러 투자가 1,500달러 마스가의 2,000억 달러 투자가 1년에 200억 달러 상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 10년짜리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관세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중간선거 미국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 이후에 의회 역학관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가 지금 오후 2시부터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공동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앞서 해외 사례들을 좀 많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조언을 해주시자면요. 네, 저는 이제 조언보다는 이제 아마 오늘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국익 중심으로 움직이겠다고 얘기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걸 비유를 하자면 탁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서브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탁구공을 치고 싶어도 예. 미국이 서브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받아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다른 탁구 선수들인 뭐 EU나 일본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들을 저희가 보아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자면요. 이번 판결에서 사실 6대 3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중에서도 대법관의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대법관마저도 위법이다라는 쪽에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히나요? 징조가 있었습니다. 징조가 있었다고요? 작년 11월 5일 날 구두변론이라는 게 열렸어요. 그래서 이 관세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수입 업체들 대표 변호사가 나오고 예. 정부에서 이 관세가 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차관이 한 명 나와서 대법관들 앞에서 구두변론을 했습니다. 보통 구두변론이 미국에서 열리면 1시간 이내에 끝나는데 그날은 3시간이 넘었어요. 근데 예. 그때 대법관 보수 대법관 6명 중에 그중에 3명은 심지어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3명이 심각하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거 관세 트럼프가 쉽지 않겠다라는 아마 그런 미리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미리 이걸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중간 선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여당에게 불리한 선거입니다. 미국에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는 상원이 3분의 1 바뀌고 하원은 다 바뀌는 미국은 그렇게 2년마다 바꾸는데요. 조금 스윙주가 많습니다. 상원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공화당이 지켜내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예. 민주당이랑 비등비등한 곳들이 많아서 예. 가뜩이나 중간 선거는 여당에게 불리한데 또 민주당에게 지켜내야 될 공화당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역학구도가 좀 지금은 공화당 우세인데 상원 하원 다 민주당 우세 혹은 이런 역학구도로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국정 지지도도 잘 안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은 여러 가지로 좀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란의 15일 안에 핵 협상을 하자며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이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Maybe we're going to make a deal. You're going to be finding out over the next probably 10 days. I can say I am considering it. 예, 다시 또 이란과 미국의 핵 문제가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협상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이 좁게 보면 핵이고요. 그러니까 핵 포기해라라는 거고요. 좀 더 넓게 보면 탄도미사일 하고 있는 거 그만해. 그리고 지금 이란이 중동 전역에 약간 민병대 지원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만해. 이거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2주의 시간을 줄 테니까 2주 안에 안을 갖고 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마음에 들도록 해. 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시청자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6월에도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때도 2주 정도 시간 주고 이틀 만에 들어갔거든요. 바로 기습 네, 공격을 바로 했었죠. 이틀 만에 예. 그 범빙을 그러니까 타격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2주라는 시간이 2주처럼 다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더 빨리 미국의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 빠르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면전을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거고 예. 왜냐하면 인명살상 같은 거, 미군의 살상 같은 게 일어날 때는 미국의 희생자가 나올 때는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전략자산 모아놓은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항공모함에 한 대 있고 한 대는 이미 가고 있고 그리고 2대 항공모함에다가 뭐 각종 순양함, 잠수함 거기다가 사드까지 배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모든 타격을 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빠지면 되게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된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핵시설과 탄도미사일의 주요 거점들을 타격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공습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른바 작년에 미국이 공습을 했던 방식.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코피 터트리기 예, 작전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상대방을 막 죽을 정도로 때리진 전면전은 않지만, 아니지만. 예, 코피를 딱 터뜨려서 예. 굉장히 저 사람이 주먹이 세구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만들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란의 지금 정권을 뒤집어서 새로운 정권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정권이 지금 정권보다 나은 정권이라고 미국도 장담하기가 힘들고요. 예. 전형적으로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인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전면전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으로 딱 기습해서 타격만 원점을 하고 빠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란에 손을 좀 봐주는 방식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지금 미국은 출동 준비만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핵 협상을 해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같이 전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이란은 지금 외교적인 회법은 채택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협상이 없다? 협상은 뭘 위한 협상이냐면 공습을 좀 뒤로 미루는 협상. 좀 나중에 예. 맞을 수 있는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정도의 협상을 하고 있지 협상을 통해서 이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의 단초가 작년 11월에 이란에서 있었던 혁명이잖아요.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란의 정권의 분위기 그렇게 호감이 높지 않은 그런 하메네이 상황이- 정권에 네, 대해서 하메네이 말씀이신 정권에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정권 입장에서도 코너에 몰린 쥐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핵도 미사일도 다 포기하겠다 이란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게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이란이 핵 포기하게 만들었어. 이거는 분명히 본인의 11월 중간 선거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 나는 마두로 대통령 베네수엘라에서 생포했던 것처럼 미국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 예. 하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저들은 그냥 무릎을 꿇었어라고 하면 예.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한 치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메네이 정권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면 미국과 좀 협상을 통해서 핵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좀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 선택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전에 핵 포기한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이란도 봤잖아요. 미국 앞에서 미국에게 우리 핵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다 안 좋은 모양새를 당하는 걸 봤잖아요. 북한도 어떻게 보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을 포기해버렸다간 사실은 동일한 미국에게 굉장히 안 좋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아마 이란도 모를까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니까요. 경제 상황 좀 네. 여쭤보자면 지금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혹시 모를 전면전 양상 위기에 빠져 있고 앞서서 얘기했던 관세 정책 얘기도 있고 지금 이런 국제적인 상황들이 앞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우리 환율하고 유가인데 네. 환율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높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높은 환율에도 우리가 물가가 아주 많이 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낮아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유가가 뛰기 시작하면 예. 환율이 높은 데다가 유가까지 뛰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 부담으로 바로 직격탄으로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좀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지금 가뜩이나 높은 환율이 더 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경제에는 분명히 굉장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증시에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거의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6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들이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시나요? 뭐 이란의 국경수비대가 그 미국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들을 파괴하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예. AI발 랠리가 달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좋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잖아요. 반도체. 예. 뭐 이런 거는 좀 제한적인 영향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국제적인 상황보다 AI 관련한 네. 부분이 더 영향을 미칠 거다. 네. 이런 말씀까지 듣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